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당 사람들 2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냐 반대냐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일단 당 내에선 한동훈 비대위 여론이 좀 더 우세한 듯한데요. 다만 한동훈 장관 본인은 당이 원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준비한 5위와 4위,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던 정의참 이재명 당대표 특보에 대해 총선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내에 친명 강경파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이경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그래 억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가 있겠지라는 흐름에서 이제야 야 이렇게 1년 반, 2년을 수사하는데 진짜 증거가 어떻게 하나도 없어? 이재명이 좀 억울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서야 좀 충청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알아가실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저 이재명은 신이 아닌데 참 많은 것을 요구하구나. 근데 그것을 이재명이 또 감당하고 감수해야 된다. 왜요? 대통령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인사일 겁니다. 민주당 내 친명 강경파 혹은 김혜경 씨 관련 이재명 대표 지근거리에서 많이 보조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이현정 의원님, 뒤늦게 알려진 1심 선고 재판 결과네요. 본인이 보복 운전해놓고 대리기사 불렀다고 했다가 진술도 좀 엇갈리고 오늘 알려지기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우선 이제 탑10에서 왜 이경 부대변인 사건을 이렇게 처음으로 보도할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최측근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화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또 천안함 관련돼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등등 그동안 저희가 탑10에서 수차례 걸쳐서 이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으켰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경 부대변인이 지난 2021년 11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보복 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차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라이트를 상향한다든지 또 그 차가 다른 차선으로 가니까 그 앞에 가서 몇 차례 걸쳐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러한 혐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이게 이제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본인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건 같은데 처음에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해서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면 대리기사를 했으면 그 기사를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냐, 누군지 알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를 전혀 못 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여당 공격수로 활동을 해왔는데 자신의 어떤 이런 그 혐의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렇게 500만 원이나 벌금이 내려져서 굉장히 좀 상반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다시 볼게요. 그 시점이 2021년 11월 12일이니까 아마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가 한창 맞붙었던 그 시점쯤일 거예요. 12일에 보복 운전 혐의 있었고 4일 뒤에 경찰 통화에서는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2달 뒤에 경찰에 나와서는 아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그래서 본인이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잘 몰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고 뒤늦게 알려진 재판 결과는
대리기사 연락처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걸 특수협박범이 벌금 500만 원 선고. 사실 김근식 교수님 이거는 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 본인의 비위 사실 뭐 이런 걸로 단순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 이슈를 다루는 뉴스탑10에서도 다룰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혐의와 재판 내용 그다음에 진술 번복의 과정을 보면 사실 사건 사고를 다루는 이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일종의 좀 뻔뻔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정말 대리운전 기사가 몰았던 거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대리운전은 누가 뭐 부를 때 부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른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 회사에 연락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한테 통화해서 대리기사 온 사람을 확인하면 되고 실제로 대리기사가 오면 본인한테 핸드폰으로 전화 오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그럼 통화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못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대리운전 했다는 걸 진술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판부 사법부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한 겁니다. 예. 특수협박 혐의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정황상 아무리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뒤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데다가 더 제가 볼 때 조금 악질적인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제가 운전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했다가 몇 달 뒤에 경찰에 출두하고 보니까 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대리기사가 한 것으로 지금 거짓말을 한 건데 이게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짓말을 하는 뻔뻔함이 더 두 번째로 나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 예비심사 등록할 때 후보 적격 무슨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예. 그걸 거치는 과정에서 최근에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폭행치사 사건도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의찬 당대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특수협박 혐의로 선고받은 걸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숨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말 가장 측근에서 또 강경하게 옹이하고 비유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도대체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윤리적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뭐 벌금 500만 원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로 반론 해명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같은 상근 부대변인 직함을 갖고 계시니까 네. 혹시 이경 부대변인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일단은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했고요. 당시 이제 예를 들면 대리기사를 본인이 직접 불렀는데 그거를 당연히 제출 안 했겠습니까? 본인이 불러준 게 아니라 어떤 당시 대선 당시였는데요. 그때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집에 가는 건데 이경 부대변인 집이 이제 여의도에서 한 10분 거리예요. 자동차로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특정인 누구 선배가 불러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찾지 못해서 본인의 위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운전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거짓말할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 예. 이런 걸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항소를 통해서 1심 재판이 5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고 제가 봐서는 이 대리기사 부분만 밝히면 이 사건은 말끔하게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박지원 전 원장도 보혜저축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문건 하나로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예. 여기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경 부대변인이 처한 이 상황이 대리기사를 입증 못하는 아주 고약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1심이 나왔으니까 이경 부대변인이 좀 처한 상황들을 당시에 대리를 불러줬던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불특정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기 화면을 보면 이경 부대변인이 본인이 이제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지역이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5선 의원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최근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박찬대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북콘서트에 함께했고 뭐 그만큼 친면 인사 가운데는 여러 그들과의 교류가 두터운 이 인물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내년 공천에서 내세운 게 바로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사실 이경 대변인은 뭐 본인의 사건 사고라고 치더라도 당대표 특보를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번복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걸 비명계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근이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 재논의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의찬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재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검증위원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재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직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면은 그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경부 대변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이제 비명계에선 있는 듯해서 뭐냐면 1심 번글 500만 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그 아까 서영주 대변인의 말을 빌어서 하면 이경 대변인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어떤 심사를 받을지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짚어봤던 강의원 당대표 특보 공천 이제 신청하면 또 어떻게 당에 판단할 건가 혹은 적격 판정 내렸다가 부적격으로 뒤집은 일이 있었던 정의찬 당대표 특보 이분도 좀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른바 오늘 일부 한국일보 제목인가요? 보니까 이제 당대표 측근들의 리스크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박원석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아직 공천적격심사위원회에 서류 제출을 안 한 모양이에요. 예. 서류 제출해서 적격심사를 받아봐야 결과가 나올 텐데 아직 그걸 제출을 안 했던 모양이고 이번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슈가 되면은 그 심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물론 저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게 혐의로 봤을 때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그런 혐의는 아닙니다.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재판 법정에서 가려진 범행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죄질이 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자녀 학폭 문제가 과거에 공직자들의 낙마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공직자들 낙마 사유가 되듯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아니지만 이게 도로상에서의 일종의 보복운전이라는 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이렇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천적격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특보라든지 아니면 원외 친명 조직에 소속된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그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주변에서 돌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정의찬 당대표 특보 알려진 사실도 있고 그리고 강의원 저 당대표 특보는 그 더민주혁신회의라 그래서 민주당 외곽의 친명 이 원외 조직인데 거기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저분 같은 경우에 2003년에 뭐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백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에 그 출마하려다가 뜻을 접었던 전례도 있거든요. 예. 과연 그게 달라졌느냐, 그 평가가 달라졌느냐 이런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벌금 500만 원 1심 선고 뭐 항소하겠다는 취지로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뭐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사실 특히 이 정의찬 당대표 특보 관련 공천 적격 내년 총선에서 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가 민주당이 뒤집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수많은 범죄자 파렴치하니 국회의원들이고 날뛴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격앙된 비판했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근이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이런 공천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허들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저런 평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뭐 이경 부대변인도 글쎄 이게 뭐 이것도 정치 검찰의 탄압인가요? 그렇게 또 주장하실 듯한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오늘 보니까요. 민주당의 공천 예비 후보로 공천 희망한 사람들 중에서 33%가 전과자라는 뭐 그런 통계 기록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혐의,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처벌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왜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전체 중에서 33%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혐의자일까요? 문제는 이게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덕적, 형사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본인들 주장은 다 사면 받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어떤 대표로 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여러 가지 아마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공천 신청하면 통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전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일단 모든 뭐 혐의가 있더라도 아예 무조건 정치 검찰 탄압이다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은 다 고쳤잖아요.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면 다 문제 안 삼기로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도덕적, 형사적, 사법적 기준이 엄격해야 될 텐데 예.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 같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 심사 그 부분에 있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해도요. 이게 지금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온 거를 아마 법조기자들이 보고 나서 아마 기사화한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한 대로 자격 기준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나중에 공천 심사할 때 그러게요. 공관위 쪽에서 검토는 될 수 있지만 자격 심사에는 좀 영향이 없을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해서 이거를 확정 판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를 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측근이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걸 연결짓는 것은 조금 과도한 비판 같고, 두 번째 지금 보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인데 저거 사진도 좀 틀리고요. 그 사진 인물이 틀립니다. 예. 다른 분이고 그다음에 98년 공원에서 폭행 음주운전이 있어요. 물론 오래전 일이어도 저런 부분들은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주당의 그 특별당규에 보면 1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15년 이내에 같은 전과에 대해서 2차례 반복한다거나 음주 같은 거 이런 게 돼 있으면 그건 부적격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기준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놨어요.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뭐 휘말리는 시비에 휘말리거나 해서 이런 뭐 전과라든지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 그 뒤로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자성하고 반성했다는 거를 인정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 거 한 20년 전 거까지 꺼내서 저 부분을 적격해서 잘못됐다. 그거는 조금은 좀 과도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공천 적격 이른바 뒤집은 일이 있었고 번복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뒤집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건 너무 과도하라고 했고, 다만 이제 이현정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사법 리스크, 본인의 여러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허들이 낮아진 거 아니냐. 공천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재판, 혐의 혹은 과거 의혹들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전직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았고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검찰의 시각으로는 정치 자금이 2배가 늘어났는데요. 검찰에서 입을 닫았던 송영길 전 대표인데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묵비권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사 아닙니까?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끝이 났고 송영길 전 대표 검찰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 행사했었는데 재판부에는 이것저것 다 소명을 하겠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네. 송영길 전 대표 운명의 날, 오늘 검찰이 그에 앞서서 징역 5년 윤관석, 징역 3년 강내구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뭐 날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이제 오늘 밤늦게나 뭐 영장이 떨어질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날 지금 미리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이 진행돼서 1심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 날, 그 손봉투 살포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보좌관이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 공동 정범의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 돈을 만든 사람이 강내구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돈을 배포한 사람이 윤관석 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범죄 혐의자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중형을 검찰이 구형한 걸로 봐서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 그다음에 진술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있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발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 끝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공동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이 감사협회장이 5년 3년의 중형을 구형한 걸로 봐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는 게 소명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기존에 썼던 이 핸드폰을 다 버리고 열흘밖에 안 된, 일주일밖에 안 된 새로운 폰을 제출했다는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와 함께 차명폰까지 만들어서 이 범죄 수사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운명의 날 구속될지 말지 결정되는 그날 앞서서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5년과 3년 윤관석, 강내구 두 사람에게 각각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는 잘 소명하겠다는 게 송영길 전 대표 얘기인데 100명 넘게 압수수색하고 사람을 죽기도 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끝이 나긴 했지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이 5명 정도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임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친형이 직접 법률 대리인, 송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았더라고요. 네, 그 송영길 전 대표 가족이 보면 대부분 법조인 집안입니다. 꽤 이제 고향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 기수가 비슷할 거예요. 예. 옛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형이 직접적으로 이제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검찰도 꽤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오늘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특히 전직 이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마 증명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아마 이번에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번에 영장 실심사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영장을 기각한 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엄중하게 판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내구 그다음 보좌관 등등 전부 다 영장을 발부했던 게 바로 이번에 그 유창훈 부장 판사거든요. 예. 아마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모든 중심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움직인 사실상 종범들은 대부분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상일 쟁점이고 이 사건은 지금 7억이 넘는 정치 자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거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것 중에서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것 등등을 보면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그런 측면이 이제 소명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아마 구속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오늘 아마 본인이 어떻게 이제 법정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소명했는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면할 때 당시 기각 판사였죠, 영장. 특히 이번에 탄원서까지 써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건 야당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원서까지 제출한 모양인데 송 전 대표 측에서. 마지막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쯤에 송 전 대표가 구속될지 말지 결정이 되는데 지난번 21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건 너무 가정이긴 한데 예를 들어 송 전 대표가 구속이 된다.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만약에 직간접적으로 돈봉투 사건과 연관된 현역 의원들이 있다면 이게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련이 있으면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의 오늘 영장 실질 심사는 기각될 공산이 큰 게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당내 경선에서 혜택을 입으려고 했다고 해서 본인이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하는 바가 지금 특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구속된 박모 보좌관이나 말하자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요. 2명 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그걸 보고했다거나 지시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저는 기각될 공산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거는 정말 검찰이 그동안의 이 수사가 너무나 표적수사였다고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만에 하나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돈 받은 21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게 지금 박영수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서 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몇몇
이렇게 기억 속에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박영수 보좌관도 이게 대가성인지 아니면 비용 측면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구정수장 발부 기각의 공산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1명의 명단이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당이고 마찬가지고 공천에 무슨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가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저는 일단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 공천에 영향이 있다. 뭐 그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여기 박무보좌관 구속이 됐었고 보석 풀려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강내구 감사 윤관석 의원 구속 상태에서 여러 조사를 좀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검찰이 봤을 때는 이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 아니냐, 혹은 차명폰, 휴대전화 증거인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수혜된다는 검찰 얘기. 반면 방어권 보장 여러 가지 얘기. 친형도 법률 대리인으로 오늘 구속을 면하는 그 측에 맞서고 있는데요. 내일쯤에 아마 송 전 대표에 대한 결론 운명의 날 저희 뉴스탑10에서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준비한 1위로 가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냐 아니냐, 추대냐 반대냐.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각각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나요?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1번이 원내였어요, 원내였어요. 뭐? 1번 발언자. 원내 같은데? 거의 원내가 많이 했어요, 원내가. 원내가? 원내는 먼저 번에 우리가 이총을 했잖아. 그래 많이 발언해가지고 원외들이 다 많이 하게끔 하고 있어요. 반대한 이유는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더 적합하다는 뭐 이런 의견이었나요? 반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이유가 예. 아니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찬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찬성은 지금 이게 인기가 제일 있다. 청년, 뭐 여성, 또 뭐 이런.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좀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야기하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 장관 이야기를 하셨죠. 또 다른 후보분이 또 관망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한두 분 계시지만 소수입니다. 주요 인물들이 이제 연석회 마치고 나오는 기자들이 이제 따라붙었던 목소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한동훈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 못 들었다. 정진석 의원. 반대 이유는 아깝다. 찬성 이유는 인기가 제일 많다. 이게 박덕흠 의원의 얘기했고, 안철수 의원은 대부분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연석회에 직접 참석하셨던 김규식 교수님도 자리하셨고요. 진짜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우선 뭐 200명 넘게 굉장히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큰 관심 속에서 열띠게 토론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연석회의 하기 전에 당 지도부에서 오늘 여기 나왔던 이야기는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나오면서 기자분들이 물었습니다만 답변하지 않았고요. 오늘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다만 분위기로 살펴본다면 앞서서 지금 그 세 분 의원들이 이 회의 이후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한동훈 장관 비대위라고 하는 게 그 급부상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과 찬성 옹호론이 같이 맞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적절하다라는 주장에서부터 한동훈 장관이 정말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신중론,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의 좀 그 반대론이 맞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과 어떤 모양새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예. 이런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도부 입장에서 오늘은 사실은 윤재욱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이 사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아마 당 지도부가 잘 듣고 수렴을 해서 이후의 절차들을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정하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셔서. 예,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직접 참석하셨고 김근식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발언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바라는 건 한동훈 장관이 이러이러한 조건, 이러한 필요 조건 하에서 들어오는 건 찬성한다. 근데 어떤 필요 조건이요?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그냥 막 들어갔을 때는 민주당에 가장 큰 공격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도 검사, 당대표도 검사하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각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면 각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수도권 당협위원장도 찬성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마치 친윤 주류에서 한동훈 장관을 막 이렇게 옹호해서 데려오는 듯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용산의 어떤 뭐 이게 분위기를 막 띄우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더 좋지 않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해도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고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셔서 영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확실하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용도의 제가 몇 가지 필요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한동훈이냐 아니냐로 많이 좁혀졌고 한동훈 이름 석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그럼요. 연석회의 내부에서. 만약에 계획대로라면 원래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추대로 결론이 났었어야 됐고 그러면 윤재혁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수락 요청을 한 뒤에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고 전국이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앞서 자막에 보신 것처럼 오늘도 결론을 내진 못했어요. 여당이 여러 고심 중이고 절차가 좀 남았다는 표현을 내둘렀었는데 근데 박원석 의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도 결론을 못 냈다는 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로 밀어붙일 생각이 있었으면 일사천리로 됐을 텐데 뭔가 당에서 한동훈이냐 아니냐 분위기도 있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심하다 이렇게 애둘러서 짐작할 수는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김근식 교수께서 다 표현을 안 하셨는데 아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제가 뭐 방송 등등에서 만났던 많은 수도권 원외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의 잠재력이나 한동훈 장관의 상품성, 인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냐 거기에는 많은 의문을 표했거든요.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갈 듯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좌초됐고 그 과정에 만들어졌던 혁신위도 이제 빈손으로 종료됐고 그 가운데 어쨌든 이게 당과 대통령실에 관한 관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총선에 여당의 그 전략을 구사할 공간이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것 아니냐. 워낙에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대통령하고 중복되는 데다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왔던 측근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때로는 좀 불편하지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면에서 이게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서 일체화된 당정 관계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운신의 폭은 더 줄어들 텐데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반대의 목소리들이 오늘도 전달이 됐을 거고 한동훈 장관으로서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나서려면 당의 총의가 모여야 되는데 당의 총의가 모이지 않는 가운데 섣불리 나섰을 경우에 논란만 커지고 자칫하면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는 그게 흔쾌하겠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판단을 정무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싶고 또 예산안 처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야당하고 이제 밀당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한 이번 주말이나 돼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본인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냐 아니냐 이렇게 그 연석회의 200명 모여서 여러 감론을 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한동훈 장관이 외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과천청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거 좀 이례적이다. 그리고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 법무부 장관의 통상 일정이었는데 여기 인호공 차관을 대신 보냈어요. 내일 혹은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정도라면 김근식 교수님 크리스마스 때 결정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아마 이제 그 윤재욱 권한대행도 오늘도 모두 발언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다음에 끝나고 아마 기자들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백이 된 지도부를 빨리 메꿔서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절차의 한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 뭐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했고 아마 원로들 중진들 의견도 들을 것이고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절차대로는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 연초는 적어도 늦지 않게 지나가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분들을 모셔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이 발언했고 많은 분들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한동훈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새와 어떤 조건과 어떤 그
전제하에서 한동훈 장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이 이제는 좀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 한동훈 장관 사용 설명법에 대한 신중 넓현 적지 않은 수도권 또 서울 이 월요 당협위원장은 되게 그런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대할 때는 하더라도 뭔가 그렇죠. 네. 모양새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 공통된 의견이다. 왜냐하면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도 결국은 용산이 스위치 누르면 다 된 거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민심이 이제 등을 돌리면서 회초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어렵사리 사퇴하고 장재원 의원도 어렵사리 불출마한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문제의식이 발로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빈자리에 비대위원장이 오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윤심이다. 이게 뭐 윤핵관들의 핵심 그 오더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모양새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모양새를 잘 갖추는 당 지도부에 좀 현명한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른바 김기현 체제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하면서 데려와야 된다. 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에 대해선 주변에조차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에서 질 경우 본인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또 하나 뭐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공천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는 판단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이현정 의원님. 네. 당이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만장일치 추대 혹은 용산 뜻대로 이런 프레임이 덫이 씌워지면 안 갈 것이다.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아마 이 토론 중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한 모양인데 요즘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인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을 아깝다고 임진왜란한테 쓸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참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게 예. 개인적인 국민 인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아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은 넘어서서 사실상 지금 미래 권력으로서 가장 지금 이 여권 내에서는 지금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온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카드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여타의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아마 취급이 될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 오늘 저런 이야기 했던 것은 지금 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반대보다는 어떤 절차를 올 것인지 또 어떤 자리를 올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지 대략 한 90% 정도는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저게 아마 직접적인 본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주변 인사의 어떤 좀 과대한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뭔가 본인이 갖고 왔을 때 뭔가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은 어디서 나오죠?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예. 공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에 난제가 있는데 전권을. 그렇죠. 이 정권을 누구로부터 그럼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을 아마 본인은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당내에서도 자기와 관련돼서 최소한 김주애라는 이야기 정도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렇지만. 김웅 의원이 얘기한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이 김주애 이야기 듣고 여당에 오겠습니까? 아니 그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굳이 그런 욕까지 모르면서 여당에 와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정리해 달라는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예. 그만큼의 더 조건이 됐을 때 사실 한동훈 장관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 이 지금 윤 대통령이 이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윤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예. 근데 벌써 미래 권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면 모두 다 누구한테 줄 서겠어요? 미래 권력한테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또한 권력 투쟁이 그렇죠.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무조건 한동훈 장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역발상을 해보면 예.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이 임기와 권한과 권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인정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윤 대통령도 내년 총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까지 와서 사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김주애 이야기는 안 나올 정도로 뭔가 정리는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지난 주말에. 박원석 의원님, 그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중간 정리하면 어쨌든 오늘 200명 정도 모아서 국민의힘 사람들 대략 한동훈이냐 아니냐, 특히 한동훈 장관 이름 석자가 거의 대부분 나왔고
이 말 한동훈 장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보도를 뒤집어 보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선대위원장도 맡을 수 있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그 교통정리만 잘해주면 한동훈 장관도 마다할 리 없다. 이 보도를 뒤집어 보면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굳이 보도를 뒤집어 보지 않아도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이렇게 시끄러우면 만약 할 생각이 없다면 저 안 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당내에 이른바 흐르고 있는 비토 기류에 대해서 저게 직접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다만 모양새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주석이나 특별한 토나 특별한 해석이나 이런 걸 달지 말아라. 예. 그건 본인이 들어와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여당 구성원들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자고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당장에 연말이 되면 김건희 특검법으로 실험대에 오르게 될 거고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그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과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될 텐데 과연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한동훈 장관도 검사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를 했던 사람의 세계관으로서 저 특검법 문제를 정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여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예. 그런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본인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 얘기는 그냥 줄 서라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야만 들어갈 거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토도 달지 말고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런저런 해석이나 뇌피셜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는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자기한테 줄 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본인이 진솔하고 이 겸허한 태도로 답을 줘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당을 향해서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약간 이게 그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도 국민의힘이 꼬은 셈이잖아요, 검찰. 근데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뭐 잘못 퍼센트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뀌고 또 한 번 꼬는 입장에서 본인한테 전권 주지 않을 거면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부르지 마라라는 취지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다시 한번 위기가 왔는데 본인에게 전권도 주지 않을 건데 뭐 계속 당에선 부글부글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도 뭐 있다는 건 제가 덧붙여 보면 결국 당내에서 돌고 도는 갑론을박은 한동훈만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다. 아니다. 중도층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당내 시선이 크게 엇갈립니다. 소위 비윤계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내고 설득하면 되는데 쓰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 아바타나 김주애가 왜 나옵니까?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잘난 김웅 의원이 차기 주자 1위 하세요. 지지율 높게 나오면 김웅 비대위원장 이야기 나오지 않을 겁니까? 본인은 후보에도 못 들면서 압도적으로 1위 기록하는 사람에게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아바타나 김주애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지금 쓸까 말까 할 그런 북한 독재자 딸 이름까지를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선거가 4개월 다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본인 선거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윤의 쓴소리라는 인물 한동훈 장관. 판을 바꿀 힘을 가진 인물 유일하다 한동훈 장관이. 김병민, 장해찬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성일종, 하태경 두 의원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아끼자 한동훈 장관. 지금 바로 투입해봤자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손해다. 이용호 의원은 본인 선거도 안 치러봅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게 이 친윤대 비윤 혹은 한동훈 장관 모시자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측면에 싸움이 더 붙여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김웅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사람들 모였을 때 비상의원총회 했을 때 김주애 혹은 대통령 아바타 탄핵당할 수도 있다. 총선 치면 이런 얘기하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는데 싸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마치 친윤계가 한동훈 장관을 옹립하려 하고 비윤계가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고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전 둘 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웅 의원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에서 조목조목 그 논리를 좀 내면서 신중론이나 반대를 펼 수 있지만 그걸 좀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주의 옹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우리 당에 좋지 않은 이야기고 우리 당원들이 그 이야기를 누가 그걸 흔쾌히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과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장해찬 지금 최고위원도 김웅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그냥 하면 되는데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도 좀 과한 발언 아니겠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라는 이 논란과 신중론과 이 옹호론 사이에서 너무 과도하게 양쪽에서 그냥 옹립하려는 듯한 무조건 그냥 그 줄 서서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나 이걸 그냥 저주와 비난 속에서 한동훈 장관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식의 저는 양극단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연석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가피를 이야기한 많은 논리 중에 하나가 인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스타성. 예, 스타성. 근데 인기가 좋고 스타성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있으면 그 대선 후보를 우리가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3달 앞둔 비대위원장은 스타성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총선을 3달 앞둔 비대위원장은 그 당무를 관할해야 되고 공천 과정을 해야 되고 당의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통솔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타성과 인기성과 지지도, 청년 지지도, 여성 지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3년 뒤에 있을 대선 후보 경선에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인기 투표로 비슷하게 인기가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건 사실 설명해야 될 단계가 많이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김근식 교수의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네. 김 교수 생각도 결국은 오늘 이용호 의원인가요? 얘기했던 한동훈 장관 아껴야 된다. 혹은 이런 비대위원장, 정치 기술자들이 해야 된다는데 무게를 좀 두시는 것 같네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와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만 수도권에서 뛰고 서울의 속파병에서 뛰고 저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절명의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가정을 해서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면 어떡할 겁니까? 너무 고위험의 하이리스크한 도전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이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몇 가지 필요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남 기득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확답을 주고 그것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아가면서 이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기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뒤에 대선 후보로서의 인기는 지지도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인기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동훈의 인기와 집권여당 공천을 앞둔 그 피튀기리 현장에서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의 인기는 같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모셔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지금 당이 처한 현실 인식의 차이도 있지 않냐. 한동훈 장관 모셔오는 사람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동훈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앞서 준비했던 논평과 그래픽으로 이게 갈무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한동훈표 해결 방법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가 뜨면은 일주일 사이에 그게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이 그걸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거기서요 한동훈표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좀 있다라고 보고 니네 정권에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우리는 수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하필 요런 때냐?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총선 끝나고 하자. 그리고 특검도 니네들이 뭐 최강욱 같은 사람 이렇게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은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그런 거를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두 가지네요, 위원장 의원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할 말 하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고 어쨌든 이거 총선 뒤에 총선용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니까 총선 뒤에 하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비대위원장은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솔루션과 방법, 그다음에 권력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비대위원장 보면 그냥 유명한 분들 가져와서 비대위원장 했습니다. 왜 이게 힘이 없었냐? 결국 본인이 국민적 인기가 또 지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또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이 확실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비대위가 성공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장관 곱게 모셔다가 대선 때 쓴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치 경험 없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 돌파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킬러 문항 못 풀고 나중에 어떻게 대입하겠어요? 지금 킬러 문항 풀어야죠. 자, 킬러 문항 푼다 그러면 결국 본인 주도로 문제를 푸는 능력, 그걸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곱게 모셔놨다가 나중에 쓴다?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험한 걸 해봐야지만이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적 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본인이 뜻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는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 그런 결기를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식들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예를처럼 그냥 대통령 하는데 예스만 하겠다 이러면 본인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당도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본인이 얼마만큼 그냥 법무장관으로서 능력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것이냐. 그게 결국은 4개월 동안의 숙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풀어내면 잘 풀어내면 대선 후보로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저는 숙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그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인 숙명과 숙제라면 총선 이후에라도 지금 뭐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일단이라도 나중에라도 받아야 된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이든 그렇죠. 나중에 전국이라든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검법은 말이 안 되는 특검법입니다. 세상에 특검을 갖다가 야당이 지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 하면서 총선 때 특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총선 전략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총선 끝나고 하겠다라든지 총선 끝나고 다시 논의해보자라든지 그런 식의 자기 카드를 가지고 와야지만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는 건 총선용 특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용 특검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이 바라는 건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논박은 여야가 따질 문제고 말씀한 대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뭐 그게 옳으냐 마냐는 그분이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와서 따지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법무부 장관 때는 말이 쉽지만 그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결단하는 거는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들이 매일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숙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한동훈 장관은요. 이미 본인이 비대위원장 올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발언들이나 그다음에 좀 만장일치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장일치라는 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쓰질 않았습니다. 본인은 알지만 예. 그 측근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반론하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때는 아 오만하구나. 이제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지 마라. 그래야만 내가 간다라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봐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이고 오만하게 한 부분들이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다시 국민들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대리점이었으면 한동훈 장관은 직영점이 된 겁니다. 친윤에서 찐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점이 돼서 물론 대통령하고 더 소통이 될 겁니다. 근데 대리점이었던 김기현 대표 말하기가 힘들죠. 예. 근데 직영점은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18일 하루 일정한 것은 본인의 거취를 의논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상상에 맡기겠지만 분명히 많은 논의를 했을 것이고 결단을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본인이 받았던 비단 주머니의 경험을 그대로 던져줬을 공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뜻에 반해서 나에게 말하자면 반대 입장을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서너 장을 주면서 보냈을 공산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이미 규정사실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와서 뭐 당정관계를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든 말든 간에 초반에는 어떤 정치적 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하는 모습들을 보일 공산이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 들어봐야 될 때 김근식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이라 그러는데 한동훈 나오면 땡크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민주당이 한나땡이라고 말하는 프레임이 일단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검사,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검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장 자극적인 프레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현정 의원도 이야기하시고 나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각을 세울 때 각을 세우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연석께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다.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인 한동훈으로 비디오 연자가 들어왔을 때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데 형님 대통령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김거희 특검법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김장현들을 위해서 몰락한 이른바 윤핵관들의 그런 용산의 그냥 출장소 같은 역할을 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나 화답을 해준 다음에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연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재호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나 모든 사람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당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싸울 만하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건 가야 된다라는 당위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더욱더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추대냐 반대냐 오늘 국민의힘 사람들 200명이 모았는데 오늘 결론은 내진 못한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애둘러서라도 당이 원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선대위원장 자리도 글쎄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다음 주제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를 혹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6인데요.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새로운 선택이 신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쓸겠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까지만 해도 특히 한동훈 장관에게는 꽤 높은 점수를 준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제 저 자리에 참석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비대위원장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얘기했던 극자는 복권 얘기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황교안 전 대표보다 나은 카드인가라는 문화일보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걸 국민의힘 내부 분이 보셨을 때 당 안 사람들이 보는 쓴소리입니까? 아니면 이제 당 밖 사람이 보는 견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 밖에 계신 분이 하는 견제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당협위원장도 하고 계속 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느끼는 게 있겠죠. 황교안 대표를 한동훈 장관과 비교할 수는 있어요.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출신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보여줬던 어떤 국민들께 보여줬던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끌어드는 거 하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들한테 받는 관심의 정도하고를 비교해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후에 저희 당 입장에서 거의 뭐 희망이 없을 때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그 화려한 등장 거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정치적인 능력 아직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데뷔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적했었던 그런 상황에서의 논리라든지
언변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말을 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만드는 능력 이런 거를 볼 때는 충분히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비교했을 때도 국민적인 관심 또 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대할 여지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예고한 사람들의 일종의 견제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정권 2인자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겠다는 발상부터 황당하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2012년 본인이 등판했었던 당시 박근혜 비대위를 소환했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이게 아마 유일무이한 비대위의 승리 방정식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당시 과반을 넘었던 11년 전 사례. 여기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졌고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물론 차기 대선 주자 미래 권력이긴 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경제 민주화를 외쳤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용광로처럼 됐을 때 전권도 갖고 당시 청와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런 것까지가 다 돼야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시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유일한 여당의 비대위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게 2011년의 박근혜 비대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유력한 차기 주자였기 때문에 당내에서 전부 박근혜 비대위원장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임기 말에 이게 레임덕 상황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참신한 비대위원들을 영입하면서 의제를 이동한 거죠. 이른바 좌클릭을 한 거죠.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의제를 과감하게 끌어안으면서 이른바 이제 확장성을 만들어낸 거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이제 총선 승리를 일궈냈는데 무엇보다 어쨌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저 비대위를 수용하지 않는 이를테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안 됐을 겁니다. 결국에 당시의 권력자가 그걸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은 임기가 너무 초반인데다가 자칫하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이겨도 레임덕이고 총선을 지게 되면 유력한 차기 주자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와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아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나도 안 해봤고 다른 분야에서 스타성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입증된 건 맞지만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지휘한다는 건 통상의 정치 문법에서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런 지적이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공교롭게도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서 열심히 뛰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이른바 금태섭 신당 새로운 선택 30석 확보해야 된다 이 신당 창당 대회에 같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축사를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이어지는 주제에서 만나볼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의 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7일로 일단 당시에 못 박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위원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죠. 국민의힘의 원희룡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고 돼서 치르는 과정에서 몇 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윤석 대표도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지만 더 큰 걸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관계를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을 그냥 일편단심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정도의 목소리와 의견은 좀 속되게 말해서 이재명보다는 낫잖아요. 한참 낫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낫다. 여러 소문 뜻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장관 비대위. 오늘 이제 연석회의의 대략적인 중지는 중간 정리를 하자면 한동훈의 역할로는 분명하다. 다만 어떻게 모셨느냐가 관건이다.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 비대위가 들어왔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표현은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만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보다 낫다. 라는 분석도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이분들의 어떤 평가는 일단
국민의힘이 잘 못돼야 이분들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제하에 좀 이 평가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의 평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서 상당히 위축되고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와도 잘 안 되고 해야지만이 본인의 지금 입지, 좀 전에 우리가 보셨지만 새로운 지금 정당을 창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파이가 커진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건 생각이 들고. 예. 한편으로 보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27로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 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만 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 말고 볼 수 있는 얼굴이 누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본인도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솔직히 이야기 저는 역으로 한동훈 비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하고 빚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하고는 사실상 뭐 큰 빚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동훈 장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본인의 어떤 위상도 저는 뭐 이 오히려 당을 떠나면 예를 들어 27일 탈당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이 끝이면 뭔가 본인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 보란 듯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정말 유명 인사들이 모이고 그런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뭐 본인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글 통해서 뭐 출마 희망자들 모집한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 과연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치나 생물이라는 게 물론 본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예.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본인의 태도가 일정은 바뀌고 만약에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이 두 사람이서 뭔가 어떤 정권을 행사하면 본인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긍정적 기대도 아마 속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냐 아니냐 여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른바 금태섭 신당 새로운 선택에 참석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한두 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는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초선, 중진, 원내 할 것 없이 이른바 이낙연 고립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 뉴스회의에 출연했던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민주당에게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인데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화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그게 그 변화의 시점입니까? 단지 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친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신 분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와 당대표까지 다 해보신 분이 이 시대적 정치적 사명을 배신하고 개인의 권력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발 큰 대의에 맞는 그런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준석 만나고 포함해서 지금 메시지나 일정이 그야말로 누가 봐도 반민주적이고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명분을 안다 그러면 당장 신당 창당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강득구 의원. 규탄 기자회견 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신당이 꽤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 거의 이 정도면 이낙연 전 대표가 느끼기에 조리돌림 수준은 아닌지 어떻게 좀 볼까요, 저희가? 조리돌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다 이 말은 좀 과했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의 행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수준의 수위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스탠스는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막아야 된다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애당심, 그러니까 애민은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내정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원들이 후배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본인들 눈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다, 그리고 연판장을 통해서 뭐 정계은퇴나 신당 창당을 멈춰라고 하는 것들보단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저는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우리들이 집단으로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한다거나 좀 대화를 한다거나 먼저 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저런 행동들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입장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당에 남아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깨트려버리는 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김민석 의원도 그러셨죠. 그다음에 지금 이 강덕구 의원 발언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제 연판장 돌리는 의원들도 그러는데 일단은 서로 간에 좀 시간을 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말로 지정을 한 부분들도요. 이런 후배 정치인들이 조금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분열을 하면 내년 총선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굳이 상임 고문을 밖에 나가라 하는 그런 발언들로 좀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는 자료화면에 말씀하셨던 두 분이 다 국회의원이신데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다. 적어도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를 지냈고 당의 원로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오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분의 저런 고뇌와 어떤 모습이 있다면 저라면 찾아가서 무슨 문제이십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단 한마디 그렇게 이낙연 대표 의견을 들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저거는 붙잡는 게 아니고 나갈 테면 나가라, 제발 나가라 라고 떠미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누구누구는 당대표 나오지 마 했던 모습하고 뭐가 다른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요? 그런데다가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신당 창당까지 고민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 노릇입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민주당 이외의 어떤 정당도 어떤 창당도 다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최대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달에 이낙연 대표 귀국한 이후에 만났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요만한 얘기라도 흘릴까 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고 이제 사진 찍고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보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저런 식의 연판장을 부추길 뿐이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뭔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고 문제를 풀려는 이제 그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양두구육 같은 얘기죠. 예,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여기 보면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친명 모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거와는 또 별개로 현재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2명꼴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둘러싸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당하지 말라. 이 만류하는 이 연서명을 돌려서 만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 정도면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뭐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엄중낙연 이런 표현과는 달리 요즘 최근에 되게 이제 대단히 맞받아치는 것도 그쪽 동네 오래된 정치 습관이다. 본인 신당 맡겠다는 연판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꽤 쓴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역시나 참 점잖으신 분입니다. 저 정도 공격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그래도 거세게 안 하시고 저 정도로 하신 거 보면은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본인이 당대표하고 뭐 국무총리하고 뭐 이럴 때 그때 저분들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던 분들 이낙연 대표하고 가까이 지내려 얼마나 노력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정치라는 게 무섭기까지 한데요. 아까 반민주적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나왔다. 그리고 저는 저 연판장 돌린다는 게 이제 115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저 115명은 정말 진심으로 거기에 서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연판장에는 자기 이름을 쓰면 누가 또 썼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 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 숫자 늘려가면서 압박하는 거. 이거 결국 이낙연 대표 그냥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안 해야 될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안 했으면 훨씬 더 입지가 좋아졌을 것을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 탈당하고 신당 만들도록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신당 창당 말려야 된다. 비판하는 연판장에 대해서 그쪽 동네 오래된 정치 습관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 대변인 말을 좀 빌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고 와서 공천 때문에 뭐 연판장에 이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김부겸 전 총리는 함께했던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없었습니다. 총리님 관심이 따라갑니다. 저는 김대중 재단 이사기 때문에 이 대표님은 아마 우리 당의 대표시니까 초청을 받아서 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도 오늘 같이 하시기 위해서니까 아마 5시에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어림없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 고생하시는 것 남을 위해서 또큰 복의 행동을 해주셔서 그런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는 함께했어요. 오늘 DJ 김대중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에. 백진장도 들어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7시 시간대가 달랐지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잠시만요. 근데 조금 전에 기사화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BTS, 블랙핑크, 가수 임영웅 씨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계, 체육계 스타들을 총출동시켜서 저게 마치 이낙연 전 대표 지지 포스터가 하나 올라온 모양인데 저거에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했습니다. 만든 적이 없고 저거 지금 이른바 친명계가 욕먹이라고 꾸민 거다. 이게 좀 한때 지금 온라인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 실천 행동, 문파 이런 3개의 단체가 이런 것들을 포스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밑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원칙과 상식이 저걸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도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저런 거 만든 적이 일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파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특히 뭐 BTS 이런 거 한번 쓰면요. 저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아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이영표 선수 뭐 영입한다고 그랬다가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만들진 않았을 거 아마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 측도 저건 아마 이 상대방이 역공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뒤에 뭐 의원들이 또 많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이 저렇게 신당을 창당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요즘 AI가 이렇게 발달을 많이 해서요. 굉장히 그 반대 측의 역공작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총선에도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식의 영장, 그냥 페이크이라는 이 말까지 요즘 조작해서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뭐 온라인이든 실제로 원외든 원내든 초선이든 중진이든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이 갈등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3호 인재로
작년이었나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 류사명 전 총경을 영입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 영입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유사명 전 총경입니다. 정치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핍박, 압박을 받았다, 이런저런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보니까 그런 측면의 영입 고려도 있었던 것 같네요. 아니, 그게 주죠. 그걸 고려했겠죠.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이라는 건 결국에는 경찰이 오랫동안 그 조직에서는요 수사권 독립 부분들을 주장해왔는데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한 10년 넘게 추진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역행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유상영 총경께서 용기를 내서 회의를 주도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온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높게 사서 결국에는 경찰의 수권의 수사권 독립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여기만한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류사명 전 총경이 이런 모든 것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쟁이죠. 정치적인 어떤 비판인데 그렇게 따지면 김태우 후보는 조국 장관 내부 고발한 거 그거 정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강서구청장도 하고 나중에 사면받고 나서 다시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류사명 총경은 경찰 내에서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글쎄요, 정치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저렇게 되면요, 유사명 전 총경이 당시에 주장했었던 경찰국 신설 문제, 그것이 어떤 제도의 문제라든지 업무 효율화의 문제라든지 경찰 체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에서 찬반의 영역인 정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했었던 그 활동들을 그냥 이건 별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모든 것들을 수포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정치하려고 저랬던 거구나 이런 평가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출마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7일까지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내부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싼 극한의 갈등 얘기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이 인물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가 남편에게 거의 협박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오늘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정경심 전 교수의 법정 진술이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결심 가능성도 있는데 네,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조민 씨는 21일에 공부 안 했다고 보시나요? 정경심은 그러다 맞습니다. 정경심은 제로학과 맞습니다. 조민 씨는 입시 비리 공모 안 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게 좀 늦었다고 보세요? 재판을 성실히 받을게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사람, 이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정교육에 관심이 없던 남자고 원칙주의자에서 아이 관련 부탁을 하려면 협박까지 해야 될 또 조화 정도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달라, 지도해달라, 협박했다. 본인이 다 한 거기 때문에 허주연 변호사님, 남편은 큰 잘못이 없다. 이거를
법정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지금 1심에서 이 최강욱 의원실에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본인이 혼자 했다. 그리고 주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자신이 뭐 아이가 아프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증명서들을 발급하고 일종의 셀프 상장을 수여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 세상 물정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먹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는 계획과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나중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한 걸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서 저게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증 사실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점심 교수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리가 없겠죠. 공모 여부와 또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인턴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소명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소명이 안 되고 오히려 허위로 발급했고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한 검찰 측 증거와 입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교육에 뭐 정말 몸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모든 것을 내놓는 부모들입니다. 비단 정경심 교수나 조국뿐만 아이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예. 저렇게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위조라든가 셀프 상장 수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결코 이 죄에 합당한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들 조지 워싱턴 대리시험과 관련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뭐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정직하게 말하라고 오늘 피고인 신문을 자초했다고 했는데 아들 학폭 피해 사실 언급하면서 뭔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또 비슷하게 정경심 교수 엄마가 덧붙였거든요. 그렇죠. 뭐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아들이 이제 학폭 피해가 있어서 뭔가 모든 걸 다 챙겨줘야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까 뭐 박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재판부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데 학폭 문제하고 시험 대리 시험 문제하고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전 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굳이 왜 그러면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는다든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학교에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대리시험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뭐 학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그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험은 시험인 것이고 근데 그 두 개를 지금 연결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돌봐줬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라는 논리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앞뒤에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본인 뭐 별 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의 재판정에 어떤 호소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니까 좀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 속보성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누가 걱정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비대위. 여당은 제발 뭉쳐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정치해본 사람들 뭘 잘했다고 이제 쓴소리까지 좀 하셨습니다. 예, 또 볼까요? 이미 신당론 던졌는데 후퇴 못한다.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말조심이 필수인데 아까 이제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토 분위기, 쓴소리 분위기, 비판 수위가 너무 높았던 거를 좀 애들러서 비판하신 것 같아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경복궁 담벼락은 낙서 누가 했나? 현재 오늘 오후 두 번째 용의자는 검거가 됐고 첫 번째 용의자 경찰이 특정 중에 있습니다. 스팀으로 이렇게 표면을 약간 지금 현재 타갔기 때문에요. 약간 좀 완화시키면서 보존 처리 약품으로 정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복궁 주변, 특히 이 모방범죄 성격의 16일에 한 차례 큰 낙서가 있었고 17일에 낙서 어제 있어서 20대 남성이 모방범죄를 인정하고 자수를 했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아직
남녀 2명. 경찰이 신원은 특정했는데 아직 잡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CCTV를 교묘하게 피해서 도주를 한 것으로 보여서 경찰이 신원 특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범행 발생하고 한 이틀 만에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특정을 했고 알려지기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혔다라고 하기 때문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 낙서를 지우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문화재청 얘기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석재에 스프레이가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스며들어서 굳어버리면 이걸 그냥 단순 레이저 작업이나 붓으로 털어내거나 뭐 망치로 두드리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서 담벼락은 훼손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걷어내는 이 단순한 작업. 이 작업으로는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걷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단순한 작업은 아니라 지금 보존 전문가가 20명이나 지금 이 한파 속에서 가림막 속에서 열심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굳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도 빨리 잡아야 될 텐데 다음 주제 어제 있었던 아찔했던 사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40명이) 긴급 대피하는 인천 남동구 한 호텔 주차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허전 변호사님, 정말 불행진 다행으로 물론 뭐 경상자도 있었습니다만 출동도 대피소 빠른 게 그나마 큰 불상사를 막았다는 평가가 있네요. 맞습니다. 불이 난 지 17분 만에 이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대응 2단계를 적절하게 발령해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화재 진압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마스터킷 들고 일일이 객실 찾아다니면서 투숙객들 구조했다고 하고요. 시민 정신도 빛났던 게 옥상에 자력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서로 다독이면서 2인 3조, 2인 1조, 3인 1조로 지시에 따라서 누구 하나 먼저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질서 있게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호텔 측에서는 발생 1시간 지나도록 안내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인천의 한 호텔 얘기까지 만나 봤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이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